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마저 아우라그룹의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아우라 호텔의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에서는 그 빛을 잃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심장. 아우라그룹의 연 회장은 그야말로 권력과 부, 그리고 야망이 한데 뒤섞여 흐르는 거대한 강과 같았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은 초대된 상류층 인사들의 보석과 실크 드레스에 부딪혀 무지갯빛으로 흩어졌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샴페인의 달콤한 향과 은은한 오케스트라의 선율, 그리고 성공한 자들의 나직한 웃음소리가 감돌았다. 이 화려함의 중심에는 아우라 그룹의 젊은 총수, 강민혁이 서 있었다. 훤칠한 키와 조각 같은 외모,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그를 연 회장의 주인공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의 팔짱을 낀 채 마치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한 듯한 여인이 있었다. 요즘 가장 주목받는 여배우 한유라였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대담하게 드러내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녀의 야심만큼이나 눈부시게 빛났다. 그녀는 강민혁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이며 교태 섞인 웃음을 흘렸고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이 이 제국의 새로운 안주인이라도 된 듯 당당했다. 그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 연 회장 한쪽 구석의 테이블에 서지은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아내이자 법적으로 아우라그룹의 안주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함과도 거리가 멀었다. 차분한 네이비색의 A라인 드레스는 단정하고 우아했지만 한유라의 관능적인 붉은색 드레스 옆에서는 마치 색을 잃은 듯 보였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옅은 미소만을 띤 차에 샴페인 잔을 천천히 돌리며 소용돌이치는 연 회장의 풍경을 관망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주변의 소음과 허영이 그녀에게는 닿지 않는 듯했다. 몇몇 재계 인사들의 아내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다. 강 사모님, 오늘따라 더 우아하시네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지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간결하고 품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이상의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들의 등 뒤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지은이 모를 리 없었다. 총수는 저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배우를 옆에 끼고 다니는데 부인은 저렇게 그림자처럼 쯧쯧 아무리 본처라도 저래서야 어디 사랑받겠어. 내조만 잘하면 뭐해. 남편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지은은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등대처럼 그녀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결혼 후 5년. 그녀는 헬레나라는 이름을 버리고 오직 서지은, 강민혁의 아내로 살아왔다. 회사의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집안을 돌보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었다. 그것이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밤 이토록 처참한 모욕으로 돌아올 줄은 그녀도 예상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강민혁과 한유라가 여러 기자들과 재계 인사들에게 둘러싸여 인터뷰를 하던 중 한 기자가 다소 곤란한 질문을 던졌다. 강 총수님, 오늘 이렇게 한유라 씨와 함께 참석하셨는데 혹시 사모님께서는 어디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순간 장내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강민혁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그의 팔짱을 낀 한유라가 요염하게 웃으며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다. 아, 형님 말씀이시군요. 저기 구석에 조용히 계실 거예요. 워낙 이런 화려한 자리를 불편해하시는 분이라서요. 형님이라는 호칭,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한유라는 마치 자신이 강민혁과 훨씬 더 가깝고 특별한 관계인 양. 지은을 한 수 아래의 존재로 깎아내렸다. 기자들의 눈이 일제히 지은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한유라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보란듯이 강민혁에게 더 밀착하며 말을 이었다.
목소리에는 교묘한 동정심마저 배어 있었다. 사실 민혁 씨가 많이 걱정했어요. 형님은 집안일만 하시는 분이라 이런 복잡한 비즈니스 파티는 힘드실 거라고요. 그래도 아우라그룹의 중요한 날이니 얼굴이라도 비추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희는 그 마음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 말은 지은을 완벽하게 외부인으로 만들었다. 집안일만 하는 사람, 복잡한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억지로 참석해서 자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한유라의 모든 단어는 예리한 비수가 되어 지은의 심장을 향했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다. 동정, 비웃음,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그들은 강 총수의 초라한 아내가 이 공개적인 망신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고 싶어 했다. 혹자는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혹은 분노의 차소리를 지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지은은 그들의 기대를 철저히 배반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소란의 중심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안정적이었다. 구두굽 소리 하나 없이 그녀는 마치 물 위를 걷듯 우아하게 무리의 중심으로 다가갔다. 그녀가 강민혁과 한유라 앞에 멈춰 서자 주변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지은은 먼저 남편인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당황스러움과 약간의 죄책감, 그리고 한유라의 도발을 막지 못한 무력함이 뒤섞여 있었다. 지은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그를 응시했을 뿐이다. 그 짧은 순간. 강민혁은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이어서 지은은 시선을 돌려 한유라를 마주 보았다. 한유라는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형님, 나오셨네요. 불편하실 텐데. 지은은 그녀의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는 아주 옅은,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띄었다. 한유라 씨,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치 장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들렸다. 아우라그룹의 안주인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났나요? 한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지은이 이렇게 정면으로 방역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무슨 그런 말을? 탐이 나지 않았다면 오늘 밤 유라 씨의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네요.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아우라그룹의 안주인은 단지 남편 옆에서 웃고 있는 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룹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고 수많은 임직원들의 가정을 보듬는 책임감을 짊어지는 자리입니다. 유라 씨가 오늘 밤 보여준 경박한 언행은 그 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존중도 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에요.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압도적인 존재감에 한유라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형님이라는 호칭, 나와 유라 씨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인데 어디서 그런 촌스러운 호칭이 나왔는지 모르겠군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서로의 격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라 씨가 그토록 갈망하는 상류 사회의 규칙이고요. 모든 것이 정지된 듯 했다. 감히 누구도 끼어들지 못했다. 한유라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무어라 소리치려 했지만 지은의 서늘한 카리스마에 눌려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상황을 지켜보던 강민혁이 불쾌하다는 듯이 나섰다. 서지은,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야. 유라 씨에게 당장 사과해. 남편의 고함 소리. 그것은 지은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그의 애인을 감싸기 위한 것이었다. 지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한유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글썽이며 강민혁의 뒤로 숨었다. 민혁 씨, 저는 그냥 형님이 걱정돼서. 그런데 저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드네요. 무서워요. 연약한 피해자를 연기하는 그녀의 모습은 완벽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그녀에게 동정적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더욱더 지은을 몰아붙였다. 당신 정말 실망스럽군. 이 파티를 망칠 셈이야. 내 얼굴에 먹칠을 하려고 작정했어. 당장 사과하지 못해. 사과하라.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의 편에 서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었다. 서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 5년간의 헌신이 한낱 재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막 무언가 대답하려 했을 때였다. 지금 누구에게 사과를 하라는 게냐? 얼음처럼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모든 사람들의 고개가 돌아갔다. 그곳에는 아우라그룹의 살아있는 신화, 창업주의자 현 회장인 왕미령이 서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도 기품이 넘치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두 명의 비서를 대동한 채 소란의 중심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그 누구도 감히 마주치지 못할 만큼의 권위를 담고 있었다. 왕 회장의 등장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민혁조차 어머니의 등장에 안절부절 못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왕 회장은 아들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그를 지나쳐 똑바로 한유라의 앞에 섰다. 한유라는 본능적인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여제 앞에 선 그녀는 한낱 초라한 삼류배우에 지나지 않았다. 내년이 감히 누구의 자리를 넘본다고 했느냐? 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천둥과도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아우라의 안주인 자리는 내 며느리, 서지은의 것이다. 내년 같은 천박한 것이 입에 올릴 수 있는 이름도 넘볼 수 있는 자리도 아니란 말이다. 쩍!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다. 왕미령의 회장의 손이 허공을 갈랐고 맑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유라의 고개가 거세게 돌아갔고 그녀의 하얀 뺨 위로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피어올랐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오케스트라의 연주도, 사람들의 숨소리도 모두 멎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그 공간 속에서 오직 왕미령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울렸다. 내 아들을 홀리고 내 며느리를 모욕하고 감히 아우라그룹의 명예에 흠집을 내 오늘을 마지막으로 내년이 이 바닥에서 배울합시고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무너뜨려 주겠다. 경호원들은 뭘 하고 있나? 당장 이 천박한 것을 내 파티에서 끌어내. 왕 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건장한 경호원들이 나타나 겁에 질린 한유라의 양팔을 붙잡았다. 한유라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발버둥치며 비명을 질렀다. 이거 놔. 민혁씨, 나 좀 살려줘요. 하지만 강민혁은 어머니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애인이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소란이 모두 정리된 후 왕 회장은 싸늘한 눈으로 아들을 쏘아보았다. 너는 나중에 나와 따로 보자. 그리고는 며느리인 지은에게 다가가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놀랐을 텐데 이리 오너라. 여긴 더 볼 것 없다. 왕미령 회장은 서지은의 손을 이끌고 멍하니 서 있는 수백 명의 하객들을 뒤로 한 채 유유히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남겨진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선 것처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연 회장의 소란과 흥분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멀게 느껴졌다. 왕미령 회장의 개인 집무실과 연결된 작은 다실, 치아 시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차단된 고요한 섬이었다. 방 안에는 짙은 색의 고가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벽에 걸린 수묵화 한 점과 창가의 백자 다랑가리가 공간에 격을 더했다. 공기 중에는 갓 우려낸 보이차의 깊고 그윽한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가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왕 회장은 비서에게 눈짓으로 물러가라는 신호를 보낸 뒤 직접 찬물을 따랐다. 찬물이 찻잔에 채워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그녀는 먼저 지은에게 찻잔을 공손히 건넸다. 그 모습은 조금 전 연회장에서 불호령을 내리던 제게의 여제와는 전혀 다른 그저 며느리를 아끼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마시거라.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데는 따뜻한 차가 최고지. 지은은 두 손으로 얌전히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말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십해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뒷맛이 혀끝을 감돌았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왕 회장이었다. 오늘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하마. 못난 아들놈을 둔 내 불찰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께서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제 문제인걸요. 내 문제가 아니다. 왕덕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내 아들, 민혁이는 아직 철이 덜 들었다. 아비 없이 자라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이지. 제 손에 쥔 보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길가에 돌멩이에 정신이 팔려서는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한유라라는 아이, 내가 뒷조사를 좀 해보았다. 야망이 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이더구나. 민혁이의 성공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지. 하지만 민혁이는 제 눈을 가리는 아첨에 속아 넘어가고 있으니 오늘 내가 아니었다면 네가 그 자리에서 어떤 수모를 겪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구나. 지은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익숙합니다. 그 익숙하다는 말이 왕 회장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자신의 귀한 며느리가 남편의 외도를, 세간의 조롱을 익숙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왕 회장은 지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굳은 살 하나 없이 희고 고운 손이었지만 그 손에서 느껴지는 단단함은 여느 남자 못지않았다. 아니다. 네오는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왕 회장이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아니, 서지은은 이런 모욕에 익숙해졌을지 몰라도 헬레나는 아니겠지. 헬레나.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지은의 평온했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어났다. 그녀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난 5년간 그녀의 과거를 묻어두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가. 이제는 스스로도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이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여매언님, 어떻게... 왕 회장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아우라 그룹을 40년 가까이 이끌어온 사람이다. 내 며느리가 될 아이의 뒷조사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보냐. 처음 내 자료를 보고받았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 기업 인수합병의 유령이라 불리던 천재 전략가 헬레나, 그런 거물이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기쁨보다 의구심이 먼저 들었지. 네가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아우라를 집어삼키려는 것은 아닌지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그녀는 지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하지만 너는 결혼 후 정말로 평범한 아내로 살았다. 너의 그 빛나던 재능을 모두 숨기고 그저 내 아들의 그림자로 이 늙은이의 말동무로 조용히 지냈지. 그때 나는 깨달았다. 너는 진심으로 내 아들을 사랑해서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더더욱 너를 믿고 아끼게 된 것이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시어머니 앞에서. 그녀는 그저 입술을 다물 뿐이었다. 왕 회장의 표정이 다시 엄숙해졌다. 지은아, 아니, 오늘은 너를 헬레나라고 부르마. 헬레나, 내가 너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부탁해야 할 일이 생겼다. 재계의 여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기업인이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겠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지은은 경악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왕 회장은 손짓으로 그녀를 제지했다. 내 이야기부터 들어다오. 지금 아우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여전히 탄탄한 제국처럼 보이겠지만 속은 조금씩 썩어 들어가고 있어. 그 중심에 내 아들, 민혁이가 있다. 그녀의 목소리가 착 가라앉았다. 민혁이는 좋은 아이지만 경영자로서의 그릇은 아니다. 선대 회장인 제 아비의 카리스마도 이 어미의 냉철함도 물려받지 못했지. 그저 현상 유지만 하는데 급급할 뿐.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 약점을 파고드는 하이에나들이 주변에 득실거리고 있지. 오늘 네가 본 한유라, 그 아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왕걸 회장은 탁자 위에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지은에게 내밀었다. 열어보거라. 지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판도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 계획서가 들어있었다.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부지에 최고급 주상복합 단지를 짓는 수조 원이 투입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민혁이가 요즘 저 프로젝트에 완전히 미쳐 있다. 한유라와 그녀의 뒤를 봐주는 세력들이 바람을 넣고 있지. 겉보기에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황금알처럼 보이지만 내가 보기엔 독이 든 사과야. 왕족 회장이 서류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자금 조달 계획을 보거라. 과도한 차입금, 불투명한 해외 투자 자본, 그리고 비상식적으로 높은 예상 수익률. 이것은 전형적인 작전 세력의 수법이다. 저 프로젝트가 엎어지기라도 하는 날엔 아우라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룹 전체가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어. 지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한 며느리 서지은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순식간에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사업 계획서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재구성되고 위험 요소들이 자동으로 분석되기 시작했다. 태양그룹 최만식 회장의 냄새가 나는군요. 지은이 나지막이 말하랬다. 왕 회장은 놀라움과 만족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헬레나로구나. 단번에 핵심을 짚는군. 그렇다. 최만식. 그 교활한 늙은 뱀이 뒤에 있다. 평생을 아우라에 대한 열등감 속에서 살아온 자지.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릴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어리석은 내 아들이 제 발로 먹잇감을 물어다 바치고 있는 형국이야. 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 아우라 그룹이 일궈온 40년의 역사가 담겨 있었다. 나는 늙고 지쳤다. 그리고 민혁이는 저들의 상대가 되지 않아.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거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다시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헬레나, 내가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한 제국의 주인이 자신의 후계자에게 왕자를 지켜달라고 하는 비장한 요청이었다. 네가 숨겨두었던 발톱을 다시 드러내다오. 너의 그 천재적인 두뇌로 저 하이에나들의 숨통을 끊어놓거라. 부디 이 아우라를 지켜다오. 지은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버리고 떠나왔던 치열했던 과거를 생각했다. 밤샘과 경무, 배신과 음모가 난무하던 정글 같은 세계. 그녀는 그 모든 것의 염증을 느끼고 평범한 행복을 찾아 도망쳤었다. 사랑하는 남자의 아내가 되어 예쁜 아이를 낳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꿈. 하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 났다. 남편의 마음은 이미 떠났고 그녀가 지키려 했던 가정은 허울뿐인 껍데기가 되어버렸다. 그녀가 얻은 것은 무능한 내조자라는 조롱과 오늘 밤 겪었던 굴욕뿐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도망친다고 해서 세상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힘이 없으면 가진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고요한 호수 같던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사나운 폭풍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왕 회장 앞에 섰다. 그리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아니, 회장님.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유순한 며느리 서지은은 없었다. 냉철한 판단력과 얼음 같은 카리스마를 지닌 전략가 헬레나가 서 있었다. 회장님의 제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 것을 되찾겠습니다. 감히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 자들에게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똑똑히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녀의 선언에 왕미령 회장의 입가에 비로소 안도와 만족의 미소가 떠올랐다. 잠자던 암사자가 마침내 포효하며 깨어난 순간이었다. 그랜드 아우라 호텔을 나선 서지은은 왕 회장이 내어준 차를 타고 평창동의 대저택으로 돌아왔다. 10만 평에 달하는 부지에 지어진 성체처럼 웅장한 집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적이 없었다. 텅 빈 복도를 울리는 자신의 구두굽 소리를 들으며 지은은 이 거대한 집이 자신을 올가매던 아름다운 감옥이었음을 새삼 깨달았다. 남편 강민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도 쫓겨난 한유라를 위로하러 갔거나 혹은 제멋대로인 어머니에게 반항하듯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터였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서지은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다. 지은은 2층의 침실이 아닌 저택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서재였지만 벽면에 책장 하나를 밀자 숨겨진 문이 나타났다. 육중한 강철문은 지문과 홍채 인식, 그리고 복잡한 암호를 입력해야만 열렸다. 5년 만에 다시 문을 여는 것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끼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서늘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그곳은 그녀만이 아는 비밀 공간이자 과거 헬레나의 심장이었던 작전실이었다. 사방의 벽은 여러 개의 대형 모니터로 채워져 있었고 중앙에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장치가 설치된 거대한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왕 회장의 보이지 않는 배려였을 것이다. 지은은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고 시스템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어둠 속에 잠겨있던 모니터들이 일제히 푸른빛을 내뿜으며 깨어났다. 세계 증시 현황, 외환 시장 동향, 주요 기업들의 주가 변동 그래프와 실시간 뉴스피드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5년 만에 마주한 풍경이었지만 마치 어제도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편안하고 익숙했다. 이곳이야말로 그녀가 있어야 할 진짜 세계였다. 그녀는 테이블 중앙에 판도라 프로젝트 서류를 올려놓았다. 스캐너가 서류의 모든 내용을 순식간에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메인 화면에 띄웠다. 지은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화면에 떠오른 방대한 데이터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정보를 흡수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 수십 개의 참여 기업, 복잡하게 얽힌 지분 구조와 자금 흐름, 보통 사람이라면 며칠 밤을 새워도 파악하기 힘들 정보의 미로 속에서 지은의 두뇌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찾아내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녀는 보안 처리된 통신 장치를 집어들고 짧은 번호를 눌렀다. 신호는 그리 길게 가지 않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젊고 활기찬. 그러나 살짝 피곤해 젖은 목소리였다. 즈스, 나다. 지은의 말에 수화기 반대편에서는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잠시 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헬레나 정말 당신이야. 이거 실화야. 즈스. 본명 이시우.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이자 헬레나의 오랜 파트너였다. 5년 전 헬레나가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을 때 가장 아쉬워했던 사람이기도 했다. 그래? 나다. 오랜만이군. 오랜만이고 뭐고? 지금 어디야? 지난 5년간 다들 당신이 죽은 줄 알았다고 그런데 목소리는 왜 그래? 예전에 그 싸가지 없는 말투는 어디 가고? 웬 사모님 코스프레야. 지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이었다.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5년 만의 파티다. 제대로 놀아보자고.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예전의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헬레나로 돌아와 있었다. 지스는 군소리를 멈추고 숨을 죽였다. 헬레나가 파티라고 말할 때 그것은 누군가의 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아우라 그룹의 판도라 프로젝트. 지금 즉시 관련 정보를 모두 긁어 모아 언론에 공개된 자료는 물론이고 내부 보고서, 이메일, 회의록, 관계자들의 SNS까지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빨아들여. 아우라 그룹 당신 시댁이잖아. 드디어 그 집안을 통째로 삼키기로 한 거야. 역시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헛소리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해. 그리고 아르테미스에게도 연락해. 그녀의 분석이 필요하다. 아르테미스, 본명 오수진, 냉철한 국제금융 분석가이자 헬레나 팀의 브레인이었다. 그녀의 통찰력은 복잡한 금융시장의 흐름 속에서 돈의 행방을 귀신같이 찾아냈다. 지은은 통화를 끊고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다. 지스와 아르테미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보의 파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그녀가 할 일은 그 파편들을 꿰어 맞춰 거대한 진실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계획 부분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오리온 캐피탈이라는 이름의 해외 투자사가 눈에 거슬렸다. 페이퍼 컴퍼니의 천국인 버진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였다. 그런데도 판도라 프로젝트의 초기 자본금 중 무려 30%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아무리 기대 수익이 높다 해도 신생 유령 회사에 이 정도의 자본을 투입할 리스크를 감수한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자금 세탁이거나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진 돈이다. 그녀는 오리온 캐피탈의 법인 등기 서류를 화면에 띄웠다. 이 사진의 이름은 모두 낯선 외국인들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법인 설립에 관여한 로펌, 회계 법인의 이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거미줄처럼 얽힌 관계도를 그려나가던 그녀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빙고! 홍콩에 위치한 작은 회계 법인, 그곳의 대표 이름이 낯이 걷다. 최만식 회장의 아내, 즉 태양그룹 안주인의 친동생이었다.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아니었지만 헬레나의 직감은 이 작은 고리가 거대한 음모의 시작점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때 지스로부터 첫 번째 데이터 패킷이 도착했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보안망을 우회하여 판도라 프로젝트 관련 내부 이메일들을 빼내는 데 성공한 것이었다. 지은은 도착한 파일들의 압축을 풀었다. 수천 통의 이메일 속에서 그녀는 특정 키워드를 설정하여 정보를 필터링하기 시작했다. 오리온 캐피탈, 최만식, 자금, 로비, 필터링된 수십 통의 이메일을 훑어보던 지은의 눈이 한 통의 이메일에서 멈췄다. 프로젝트 실무 책임자인 박 상무가 강민혁에게 보낸 보고서였다. 내용은 오리온 캐피탈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이메일 바로 아래에는 강민혁의 짧은 답장이 달려 있었다. 쓸데없는 걱정 마시오. 내가 직접 확인한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파트너이니 박 상무는 예정대로 계약을 추진하기만 하면 돼요. 지은은 쓴웃음을 지었다. 제 남편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최만식과 한유라가 차려놓은 화려한 밥상에 취해 그 아래에 숨겨진 독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다. 어리석은 남자. 그녀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이번에는 강민혁과 한유라가 주고받은 개인적인 메시지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스의 전문 분야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비밀 SNS 계정과 암호화된 메신저 대화 내용이 지은의 모니터에 떠올랐다. 대화 내용은 가관이었다. 사랑을 속삭이는 달콤한 말들 사이사이에 판도라 프로젝트에 대한 노골적인 이야기들이 섞여 있었다. 한유라는 끊임없이 강민혁을 부추겼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민혁 씨는 아버님이나 회장님을 뛰어넘는 경영자가 될 거예요. 깐깐한 늙은이들 말은 들을 필요 없어요.
민혁 씨의 결단력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다. 한유라가 강민혁에게 보낸 사진 한 장.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의 조감도였다. 사진과 함께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 판도라 펜트하우스. 하루빨리 형님이랑 정리하고 여기로 들어와요. 자기야. 그 펜트하우스는 판도라 프로젝트가 완공되었을 때 가장 비싼 값에 팔릴 최상층 유닛이었다. 그리고 그 유닛의 소유권을 추적하자. 놀랍게도 오리온 캐피탈의 자회사 명의로 이미 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것은 명백한 뇌물이었다. 최만식은 한유라를 통해 강민혁에게 펜트하우스를 상납하고 그 대가로 아우라그룹을 위험에 빠뜨릴 프로젝트를 승인받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한유라는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만식이 아우라그룹을 공격하기 위해 심어놓은 트로이의 목마였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아르테미스로부터 분석 보고서가 도착했다. 그녀는 오리온 캐피탈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여 그 돈의 일부가 태양그룹의 비자금 계좌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비록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되었지만 아르테미스의 날카로운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지은은 지난 몇 시간 동안 수집하고 분석한 모든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의 서곡 Overture to Judgment 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녀는 다시 즈스에게 연락했다. 즈스. 준비됐나? 물론이지. 캡틴 언제나처럼. 내가 보낸 파일을 국내 모든 언론사, 증권 분석가, 그리고 금융감독원 서버에 동시에 유포해. 발신지는 추적 불가능하도록 처리하고 타이밍은 내일 오전 9시 정각. 주식시장이 개장하는 시간으로 맞춘다. 와우, 이건 그냥 파티가 아니라 핵폭탄이잖아. 이건 시작에 불과해. 지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최만식과 한유라, 그리고 내 어리석은 남편이 짜고 치는 화려한 연극. 그 무대의 막을 내려줄 시간이야. 그녀는 통신을 끊고 의자의 등을 기댔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한 제국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열며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서지은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헬레나의 시간이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정각.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인 여의도 증권가가 거대한 벌집처럼 들썩이기 시작했다. 주식시장 개장을 알리는 벨이 울림과 동시에 심판의 서곡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사와 증권사,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 서버에 동시다발적으로 뿌려졌다.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출처 불분명한 찌라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파일 안에는 아우라그룹이 추진 중인 판도라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너무나도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불투명한 해외 자본 오리온 캐피탈의 실체, 태양그룹과의 부적절한 커넥션 의혹, 사업성 부풀리기와 예상 손실 은폐, 그리고 결정적으로 총수 일가의 배임 및 횡령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부 자료까지. 그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날짜와 시간, 관련자 이름까지 명시된 증거 자료들이 첨부된 완벽한 저격이었다. 아우라 그룹주가 폭락, 매도 물량, 폭주, 서킷 브레이커 발동 직전. 증권사 객장의 모니터는 온통 시퍼런색으로 물들었고 분석가들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개장 10분 만에 하한가로 추락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 같던 신뢰가 단 몇 분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아우라 그룹 본사 40층에 위치한 총수 집무실에서는 강민혁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간밤에 숙취로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있던 그는 비서실장의 다급한 보고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종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회사 주가가. 그리고 언론사들 전화가 불통이 될 지경입니다. 강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받아들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충격적인 헤드라인들이 그의 눈을 찔렀다. 단독 아우라 그룹, 수조 원대 프로젝트 비리 의혹, 총수 일가 연루 속보, 판도라 프로젝트, 태양그룹과의 검은 커넥션, 제2의 IMF 사태 오나, 이게 다 뭐야? 누가 이따위 짓을. 그는 태블릿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분노와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겨냥한 공격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누가? 왜 경쟁사 아니면 회사 내의 반대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발신자는 내 사랑 유라였다. 그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유라야, 너도 봤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한유라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민혁 씨, 이게 다 뭐예요? 지금 내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라고요? 온갖 악플들이 달리고 있어요. 당장 어떻게 좀 해봐요. 어젯밤에 우아하고 교태롭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위기 앞에서 그녀의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었다. 나도 지금 알아보는 중이야, 진정해. 진정하게 생겼어요. 이러다 내 배우 인생 끝장나겠다고요. 그리고 판도라 펜트하우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민혁 씨가 책임져야죠. 그녀의 악다구니에 강민혁의 머리는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한유라를 겨우 달래 전화를 끊고는 곧바로 홍보팀과 법무팀을 소집했다.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지만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았다. 익명으로 유포된 자료는 너무나도 치밀했고 언론의 공세는 걷잡을 수 없이 거셌다. 한편 태양그룹 최만식 회장의 집무실은 아우라그룹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였다. 그는 불쾌한 표정으로 시가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다. 정말 헬레나가 돌아온 건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번 공격의 방식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대담해서 과거 월스트리트를 공포에 떨게 했던 전설적인 전략가 헬레나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5년 전 강민혁과 결혼하며 홀연히 사라지지 않았던가. 회장님, 아우라 측에서 곧 기자회견을 열 모양입니다. 비서의 보고에 최 회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강민혁 그 애송이가 뭘 할 수 있겠나. 아마 울고불고하며 억울하다고 소리나 지르겠지. 좋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당당하게 나가야지. 한유라 그 아이에게도 연락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나 제대로 하라고 일러둬. 그리고 우리 쪽 언론사를 총동원해서 맞불을 놓아. 경쟁사의 비열한 흠집 내기. 근거 없는 의혹에 흔들리지 않는 아우라. 이런 식으로 말이야. 대중은 원래 돼지 같아서 시끄럽게 짖는 쪽을 믿게 되어 있거든. 최 회장의 지시는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한유라는 자신의 SNS에 눈물 셀카와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저는 그저 한 남자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저의 사랑이 아우라그룹에 해가 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공한 남편을 질투한 한 여자의 비열한 음해입니다. 글은 교묘하게 서지은을 가해자로 암시하고 있었다. 곧이어 오후 2시 강민혁은 아우라그룹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아우라그룹의 주주 여러분, 오늘 오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갔다. 하지만 오늘 유포된 자료의 내용은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이 모든 것은 아우라그룹의 성장을 시기한 비열한 세력들의 음해 공작입니다. 그들은 아우라그룹의 미래가 걸린 판도라 프로젝트를 좌초시키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의는 생각보다 훌륭했다. 억울함과 비장함이 뒤섞인 그의 모습에 몇몇 기자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 강민혁, 그리고 우리 아우라그룹은 이런 비열한 공작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판도라 프로젝트를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하여 우리의 결백과 능력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사회를 즉시 소집하여
내일 당장 프로젝트의 최종 자금 집행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거짓에 대한 저의 대답입니다. 정면 돌파, 그것이 강민혁과 그 배후 세력이 선택한 카드였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프로젝트를 강행하겠다는 도박이었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으로 끝나는 듯 보였다. 강민혁의 단호한 태도에 아우라그룹의 주가는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하기 시작했다. 한유라는 자신의 밴에서 기자회견 생중계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역시 내 남자는 이래야지. 서지은, 꼴 좋다. 감히심 나를 건드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누가 이기는지.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서지은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서지은의 과거는 너무나도 깨끗했다.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조용히 살다가 강민혁과 결혼한 것 외에는 특별한 이력이 없었다. 사치나 스캔들은커녕 흔한 가십거리 하나 나오지 않았다. 그저 완벽한 현모양처. 그 자체였다. 재미없는 여자. 그러니까 남편한테 버림받지. 한유라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그녀를 더욱더 남편의 성공을 시기하는 무능한 아내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2차 언론 플레이를 준비했다. 그 시각. 평창동의 비밀 작전실. 서지은은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혁의 열변, 한유라의 눈물 연기, 최만식의 교활한 여론 조작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 헬레나, 저놈들 완전히 미쳐 날뛰는데 저렇게 정면으로 나오다니. 우리가 한 방 먹은 거 아니야. 통신장치 너머로 즈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보이차 대신 차가운 얼음이 담긴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다. 아니, 즈스, 저들은 지금 내가 파놓은 함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저들의 가장 큰 실수는 나를 얕잡아 본 것이고 두 번째 실수는 자신들의 오만함을 믿었다는 거지. 나는 저들이 이성적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 오히려 이렇게 감정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나와주길 바랐지. 그녀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강민혁은 내일 이사회에서 프로젝트를 강행 통과시킬 거라고 했지. 좋다. 그 무대가 바로 저들의 무덤이 될 테니까.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적들이 스스로 판을 키우고 멍청하게도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배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이 헬레나의 방식이었다. 아르테미스, 자금 흐름 최종 보고서 준비해. 즈스, 내일 이사회에 내가 깜짝 선물 하나를 보낼 거다. 회의장 전체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할 준비해둬. 가장 극적인 순간에 말이야. 그녀는 통신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밤보다도 선명한 내일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복수의 서곡은 끝났다. 이제 곧 심판의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아우라 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하늘은 마치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라도 하듯 짙은 먹구름에 휩싸여 있었다. 여의도 금융가는 숨을 죽인 채 아우라그룹 본사 건물을 주시했다. 한 기업의 이사회가 대한민국 전체의 이목을 이토록 집중시킨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강민혁은 전날 밤 승리를 예감하며 마신 최고급 와인 덕분에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았다. 그는 옷장 앞에서 가장 권위 있어 보이가 야무쳐져 있어 보이는 다크 그레이 슈트를 골라 입으며 거울 속 자신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언론의 공격으로 잠시 휘청겼지만 어제의 기자회견으로 여론은 다시 그에게 유리하게 돌아섰다. 오늘 이사회에서 판도라 프로젝트를 통과시키기만 하면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유능한 경영자로 역사에 기록될 터였다. 역시 당신은 위대해. 한유라가 보낸 아침 메시지였다. 그녀가 함께 보내온 요염한 사진이 그의 자신감을 더욱 부풀어 오르게 했다.
그는 오늘 밤 그녀와 함께 판도라 펜트하우스의 주인이 되어 축배를 들 상상에 잠시 잠겼다. 서지은이라는 여자는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힌 존재였다. 그러나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사이 평창동의 비밀 벙커에서는 거대한 그물이 촘촘하게 짜이고 있었다. 서지은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의 앞에는 지스와 아르테미스가 밤새 수집하고 분석한 정보들이 거대한 디지털 지도처럼 펼쳐져 있었다. 어제까지 확보한 증거들은 강민혁과 한유라, 그리고 태양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기엔 충분했다. 하지만 헬레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직감은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비리나 주가, 조작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 배후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치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찾았어. 이 미친 여우 새끼들. 새벽 4시경. 아르테미스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오리온 캐피탈이 아우라 그룹과 맺은 투자 계약서에 숨겨진 독소 조항을 발견한 것이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영문 계약서. 아주 작은 글씨로 된 특별부칙 조항이었다. 제7조 2항 본 계약의 투자 대상인 판도라 프로젝트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을 아우라 그룹의 주가가 계약 시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여 5영업일 이상 지속될 경우 갑, 오리온 캐피탈은 투자 원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투자금에 상응하는 을의 핵심 자산 아우라 건설, 아우라 호텔 지분 포함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받는다. 이건 투자 계약이 아니라 노예 계약서잖아. 지스가 기가 막히다는 듯 말했다. 지은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이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어. 그들이 심판의 서곡에 그토록 광분하며 정면 돌파를 외쳤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군. 최만식의 진짜 노림수는 판도라 프로젝트의 성공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실패시키거나 혹은 프로젝트를 빌미로 스캔들을 터뜨려 아우라 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킬 계획이었던 것이다. 주가가 폭락하면 독소 조항이 발동되고 아우라 그룹은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자금난의 허덕이다. 결국 상환에 실패하면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헐값의 오리온 캐피탈, 즉 태양그룹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시나리오. 판도라 프로젝트는 아우라 그룹을 위한 황금알이 아니라 아우라 그룹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적들이 성문 안으로 들여보낸 거대한 트로이의 목마였다. 내가 너무 안일했어. 최만식, 그 늙은 뱀의 탐욕을 과소평가했군. 지은은 자책하듯 중얼거렸다. 그녀가 유포한 심판의 서곡은 오히려 최만식에게 주가 폭락의 빌미를 제공해준 셈이 되었다. 물론 그 덕분에 숨겨진 음모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하마터면 제 손으로 시댁을 팔아넘길 뻔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헬레나, 자책할 시간 없어. 이사회까지 이제 겨우 3시간 남았다고. 이 계약서 사본만으로는 부족해. 저들이 발뺌하면 그만이야. 태양그룹이 오리온 캐피탈의 배우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 지스가 다급하게 말했다. 알고 있어. 지은은 다시 냉정을 되찾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즈, 오리온 캐피탈의 법인 설립을 대행했던 홍콩의 회계법인. 기억하지? 그 법인의 모든 서버를 샅샅이 뒤져. 이메일, 회계장부, 고객 명단, 뭐든지 좋아. 최만식의 흔적을 찾아. 그거 이미 어제 해봤는데 보안이 철통이라 뚫기 힘들어. 방법을 찾아내. 너는 지스잖아. 지은의 단호한 명령에 지스는 젠장. 알았다고를 외치며 다시 키보드를 두들기기 시작했다. 지은은 아르테미스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아르테미스, 최만식의 개인 비자금 흐름을 다시 분석해줘. 홍콩 회계 법인과 관련된 차명 계좌가 분명히 있을 거야.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상관없어. 연결고리만 찾아내. 시간이 흘렀다. 1분 1초가 피를 말리는 순간이었다. 이사회가 가까워질수록 지은의 작전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때였다.
찾았다. 즈스가 환호성을 질렀다. 이 자식들. 서버에 직접적인 증거는 남겨두지 않았어. 하지만 서버 접속 기록을 분석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 지난 6개월간. 특정 IP 주소에서 주기적으로 이 서버에 원격 접속한 기록이 있어. 암호화된 관리자 계정으로 말이야. 그 IP 주소 추적해. 이미 했지 놀라지 마. 헬레나. 태양그룹 본사. 최만식 회장실의 개인 컴퓨터 IP야. 결정적인 증거였다. 최만식이 직접 자신의 사무실에서 홍콩에 있는 유령 회사의 서버를 관리해왔다는 뜻이었다. 동시에 아르테미스의 보고도 들어왔다. 헬레나, 나도 찾았어. 최만식의 스위스 비밀 계좌에서 문제의 홍콩 회계 법인으로 컨설팅 비용 명목의 소액 자금이 여러 차례 송금된 내역을 발견했어. 금액은 작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기엔 충분해. 이제 모든 증거는 완벽했다. 최만식은 빼도 박도 못하는 함정에 빠진 셈이었다. 지은은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트로이의 목마라는 이름의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태양그룹의 아우라그룹 적대적 M&A 시나리오의 전말이 담겨 있었다. 오리온 캐피탈의 실체, 독소 조항 계약서, 최만식의 직접적인 개입 증거까지 그녀는 완성된 파일을 왕미령 회장에게 비밀리에 전송했다. 잠시 후 왕 회장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는 내 며느리를 믿는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지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가 담겨 있었다.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의 믿음이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사회가 시작되기 직전 지은은 평소 입던 단정한 드레스 대신 검은색 바지 정장을 꺼내 입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과 카리스마를 드러내기엔 충분했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5년 만에 처음으로 붉은색 립스틱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과거 헬레나가 중요한 협상에 나가기 전 치르던 자신만의 의식이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유순하고 희미한 서지은이 없었다. 그곳에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에 찬 눈빛을 한 여전사. 헬레나가 서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즈스와 아르테미스에게 최종 명령을 내렸다. 이제 곧 쇼가 시작될 거야. 두 사람 모두 수고했어. 나머지는 내가 마무리하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전실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 재계의 지도를 바꿀 거대한 폭탄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아우라그룹 본사를 향해 가는 채 몸을 실었다. 오늘은 남편의 아내, 서지은으로서가 아니라 아우라그룹을 지키기 위한 전략가, 헬레나로서 그곳에 가는 것이었다. 아우라그룹 본사 로비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사회를 앞두고 오가는 임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이 역력했고 그들은 서로 말없이 눈인사만 나누며 종종 걸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 움직였다. 평소라면 활기 넘쳤을 공간은 마치 거대한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했다. 서지은을 태운 검은색 세단이 1층 현관에 멈춰 섰을 때 로비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분, 총수님 사모님 아니야? 맞네, 서지은 사모님. 근데 저런 분이 여긴 어쩐 일로? 어제 기자회견 봤어. 한유라가 말한 질투에 눈이 먼 아내가 바로 저분이잖아.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약간의 동정심이 뒤섞여 있었다. 지난 5년간. 서지은은 회사는 물론이고 공식적인 행사에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총수의 그림자 아내일 뿐이었다. 그런 그녀가 이토록 민감한 시기에 그것도 혼자서 회사에 나타나자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지은은 그 어떤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또박또박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수군거리던 직원들이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고 길을 비켜섰다. 그녀가 입은 검은색 바지 정장과 차갑게 빛나는 눈빛은 그들이 알던 유순한 사모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딘지 모르게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일반 임원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보안 직원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왕미령 회장의 비서실장이 어느새 다가와 정중하게 그녀를 안내했다. 사모님, 이쪽입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는 총알처럼 솟아올라 최상층인 45층, 회장 집무실이 있는 층에 멈췄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그녀를 안내한 곳은 왕 회장의 집무실이 아니었다. 그 옆에 있는 외부인에게는 거의 공개되지 않는 작은 접견실이었다. 윤 이사님과 김 팀장님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접견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중년의 남자와 젊은 여자가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윤상현 재무 담당 이사와 김민서 전략기획팀장이었다. 윤상현 이사는 아우라그룹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 평생을 아우라에 헌신한 인물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강직한 성품으로 왕미령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지만 강민혁이 총수가 된 이후로는 사사건건 그의 경영 방식에 쓴소리를 하다가 눈밖에나 한직을 맴돌고 있었다. 김민서 팀장은 사내 최고의 브레인으로 꼽히는 인재였다. 그녀는 판도라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간파하고 수차례 보고서를 올렸지만 강민혁과 그의 측근들에 의해 묵살당한 채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수모를 겪었다. 두 사람은 왕 회장이 불렀다는 말에 급히 달려왔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이 뜻밖에도 총수의 부인인 서지은이라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모님께서 저희를 어쩐 일로 윤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표정에는 서지은 개인에 대한 악감정은 없었지만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그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서려 있었다. 지은은 문을 닫고 들어와 두 사람의 맞은편에 앉았다. 두 분을 이곳으로 모신 것은 제가 아니라 왕미령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저 역시 회장님의 명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말투에 두 사람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1시간 뒤에 열릴 이사회에서 강민혁 총수는 판도라 프로젝트의 최종 자금 집행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할 겁니다. 김민서 팀장이 반박하듯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사들이 이미 총수에게 매수되거나 협박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은이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아우라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윤 이사는 실수했다. 사모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상적인 이야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가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일가의 주부이신 사모님께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의 말은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회사를 걱정하는 충심에서 나온 말이었다. 지은은 그의 말을 예상했다는 듯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테이블 위에 작은 USB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 안에 판도라 프로젝트의 실체, 그리고 태양그룹의 적대적 M&A 시나리오의 전말이 담겨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반신반의하며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그들의 눈이 모니터에 떠오른 트로이의 목마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인내 깊은 분노로 바뀌었다. 보고서는 완벽했다. 오리온 캐피탈의 정체부터 숨겨진 독소 조항, 그리고 최만식업 회장의 직접적인 개입 증거까지 그들이 막연하게 의심만 하던 모든 것들이 명백한 증거와 함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김민서 팀장은 전율하며 지은을 바라보았다. 이 정도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국가정보기관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지은은 그때까지 기다렸다는 듯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10년 전 유럽의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아우라 전자를 상대로 적대적 M&A를 시도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윤 이사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그가 실무 책임자로서 밤낮으로 뛰며 겨우 막아냈던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물론 기억하고 말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아직도 미스터리야. 막판에 어디선가 블랙스톤의 치명적인 약점이 담긴 정보 보고서가 익명으로 전달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말을 잇다가 순간 무언가를 깨달은 듯 지은을 응시했다. 지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보고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아우라 건설이 중동에서 수주한 플랜트 사업이 부실 공사 논란에 휩싸여 그룹 전체가 휘청겼을 때 경쟁사의 역공작 증거를 찾아내 위기를 막았던 것도 저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녀가 내뱉는 말들은 하나하나가 천둥과도 같았다. 제 이름은 서지은, 하지만 세상은 저를 헬레나라고 부릅니다. 헬레나.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윤 이사와 김 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전설로만 듣던 이름. 월스트리트를 주무르던 M&A의 귀재. 수년 전 홀연히 사라져 생사조차 불분명했던 그 이름이 자신들 앞에 있는 유순한 총수의 아내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그녀의 말투, 그리고 그녀가 내놓은 완벽한 보고서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다. 지난 5년간 아우라 그룹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자신들의 코앞,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윤 이사는 온몸에 돋는 소름을 느끼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경외심과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께서 왜 저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왜 헬레나께서 저희 앞에 나타나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김민서 팀장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선망하던 영웅을 직접 만난 기분이었다. 저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역할이든 맡겨만 주십시오. 지은의 계획은 간단했다. 하지만 치명적이었다. 윤 이사님, 이사회에 참석하셔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 주십시오. 안건의 중대성에 비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고 외부 자본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로이의 목마 보고서에 대한 긴급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하십시오. 이사님의 명분과 경륜이라면 아무리 강민혁 총수라도 그 요청을 함부로 묵살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녀는 이어 김 팀장을 바라보았다. 김 팀장님, 제가 드릴 자료를 바탕으로 판도라 프로젝트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룹 내부 혁신안을 즉석에서 브리핑할 준비를 해주십시오. 우리는 저들의 계획을 부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우라가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희망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니까요. 두 사람은 지은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단순히 적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상황까지 모두 계산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윤 이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습니다. 지은이 부드럽게 웃었다. 이 전쟁의 지휘는 제가 할 테니 두 분은 안전한 곳에서 승리를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에 두 사람의 긴장감마저 녹아내렸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작전 계획을 점검하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접견실을 나서기 전 지은은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오늘 이사회는 아우라 그룹의 역사를 새로 쓰는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두 사람은 벅찬 가슴을 안고 접견실을 나섰다. 이제 지은의 침묵의 군대가 조직되었다. 비록 3사람뿐이었지만 그들은 아우라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울 가장 강력한 군대였다. 시계가 이사회가 시작될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곧 길고 긴 싸움의 마지막 막이 오를 터였다. 아우라 그룹 본사 42층 대회의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라 불리는 아우라 그룹의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날카로웠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 긴장감의 종류는 각기 달랐다.
강민혁 총수의 편에 선 이사들의 얼굴에는 승리를 예감하는 오만한 미소가, 그리고 중립을 지키거나 반대파로 분류된 소수의 이사들 얼굴에는 체념과 무력감이 어리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될 시간이 되자 강민혁이 상석에 앉았다. 그는 의도적으로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좌중을 둘러보았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는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루머로 인해 회사 안팎이 시끄러웠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기 마련이니까요. 그의 선언에 몇몇 이사들이 박수를 쳤다. 강민혁의 측근인 기획조정실장 초회 이사가 곧바로 분위기를 이어받았다. 총수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판도라 프로젝트는 우리 아우라 그룹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시덥잖은 음해 공작에 발목 잡혀서야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최종 자금 집행안을 통과시켜 우리의 저력을 시장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마치 짜고 치는 연극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최 이사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다른 이사들이 찬성 발언을 쏟아냈다. 반대 의견을 낼 틈조차 주지 않고 속전속결로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그럼 판도라 프로젝트 최종 자금 집행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을 강민혁이 의사봉을 들며 승리를 선언하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의장! 회의실의 정적을 깨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에게로 향했다. 재무 담당 윤상현 이사였다. 그는 평소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혁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윤 이사님,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물론입니다. 윤 이사는 자리에서 천천히 좀 일어섰다. 저는 이 안건의 표결에 반대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상태로는 표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초의 이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 회사에 명운이 걸린 이 자리에서 분란을 일으키려는 겁니까? 윤 이사는 초의 이사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갔다. 이사회의 규정에 따르면 이처럼 그룹의 재무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은 최소 7일 이상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안건은 어제 긴급 발의되어 오늘 바로 표결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그는 말을 잠시 끊고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사인 오리온 캐피탈에 대한 실사 보고서가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수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실체가 불분명한데 도대체 뭘 믿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자는 것입니까? 저는 총수님께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이 안건의 표결을 즉시 중단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포함한 특별감사팀을 꾸려 판도라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윤 이사의 발언은 회의장에 거대한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다. 강민혁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윤 이사, 지금 제정신이요 외부 세력의 음해에 놀아나 내부 분열을 조장하자는 거요, 당신. 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거요? 강민혁은 윤 이사가 단순히 원칙을 내세워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서지은이 설계한 거대한 함정의 첫 번째 단계였다. 바로 화망, 후어 왕 구축, 적의 예봉을 꺾고 전장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포석이었다. 윤 이사의 절차상 문제 제기는 너무나도 원론적이고 정당해서 강민혁과 그의 측근들도 함부로 묵살할 수 없었다. 회의는 순식간에 찬반 양측의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장 뒤쪽에 배석해 있던 전략기획팀장 김민서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의장님, 잠시 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강민혁에 의해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던 인물이었다. 최 이사가 비웃으며 말했다. 패배자들이 할 말이라도 남았나. 김민서는 그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저는 판도라 프로젝트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우라 그룹에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회의장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 자신이 준비해온 파일을 띄웠다. 화면에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신사업 계획안이 나타났다. 그것은 판도라 프로젝트처럼 외부 자본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이 가진 기존의 핵심 역량, 즉 IT,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를 융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청사진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리스크가 큰 외부 프로젝트에 수조 원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는 향후 10년간 아우라 그룹의 안정적인 수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김민서의 브리핑은 완벽했다. 그녀의 명쾌한 논리와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찬 비전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특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던 이사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판도라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위험한 도박처럼 보인 반면 김민서의 프로메테스물은 현실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희망적인 대안으로 보였다. 이것이 서지은의 두 번째 카드, 연막 얀무 작전이었다. 적의 공격 목표를 분산시키고 내부의 동요를 유발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강민혁은 이제 윤 이사의 원칙론과 김민서의 대안론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암초에 부딪힌 느낌이었다. 궤변 이후 전부 뜬구름 잡는 소리일 뿐이야. 강민혁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판도라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할 거요. 더 이상 이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소. 그는 막무가내로 표결을 강행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넘어간 뒤였다. 몇몇 중립이사들이 윤 이사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총수님, 윤 이사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민혁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사회에서 자신의 리더십이 송두리째 흔들릴 판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최만식 회장에게 배운 가장 비열한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다. 바로 인신공격이었다. 그는 윤 이사를 노려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윤 이사, 당신 딸이 내년에 대학에 들어간다고 했지. 우리 아우라 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는 방법도 있는데 말이야.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회의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윤 이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노이즈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든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이 떠올랐다. 바로 어젯밤. 강민혁이 한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한유라와 키스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었다. 파파라치가 찍은 것처럼 보이는 고화질의 선명한 사진이었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강민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뭐야? 당장 꺼. 누가 이따위 짓을. 하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다. 강민혁이 한율에게 판도라 펜트하우스의 소유권 증서를 건네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만식 회장과 한유라가 단둘이 비밀리에 만나고 있는 사진까지. 모든 것이 끝났다. 이것이 바로 서지은이 준비한 마지막 함정, 그물 던지기였다. 그녀는 적들이 스스로 논점을 흐리고 비열한 방법을 쓰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터뜨려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린 것이다. 이건 조작이야 음해야. 강민혁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증거가 눈앞에 있었다. 스크린 위로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이제 쇼는 끝났다. The show is over.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서명처럼 남겨진 이니셜
그 이니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직감했다. 이 모든 판을 짜고 자신들을 손바닥 위에서 놀게 한 보이지 않는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설계자가 마침내 승리를 선언했음을. H, 알파벳 이니셜 하나가 거대한 회의실 전체를 삼켜버렸다. 시간은 멈췄고 공간은 얼어붙었다. 이사들은 마치 메두사의 눈을 마주한 것처럼 스크린에 떠오른 사진들과 마지막 문장을 보며 굳어버렸다. 강민혁의 핏기 가신 얼굴 위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이건 꿈이야? 라는 생각만이 텅 빈 동굴처럼 울리고 있었다. 조작이야 말도 안 돼.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회의실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의 편에 섰던 초의 이사를 비롯한 측근들조차 감히 그를 거들지 못했다. 사진 속의 인물, 장소, 구도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명백해서 조작이라는 변명은 어린아이의 떼쓰기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들은 직감했다. 자신들이 올라탄 배가 지금 막 암초에 부딪혀 좌초되고 있다는 것을. 혼돈이 극에 달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끼익,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를 내며 천천히, 그리고 위압적으로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서지은이었다. 그녀는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간결한 디자인이었지만 마치 전투를 앞둔 장군의 갑옷처럼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평소에 온화하고 유순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차갑게 빛나는 눈과 굳게 닫힌 붉은 입술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권력이었다. 시오, 서지은, 당신이 왜 여기에? 강민혁이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회의실의 다른 이사들 역시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총수의 조용한 아내가 이 폭풍의 한가운데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지은은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은 채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를 또각, 또각 울릴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무대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당당하게 마오가니 테이블의 상석, 강민혁의 맞은편으로 향했다. 여긴 당신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야. 경비는 뭘 하고 있는 거야.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강민혁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바로 그때 지은의 뒤에서 또 다른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왕미령 회장이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위험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녀의 등장은 강민혁의 마지막 발악에 종지부를 찍었다. 내 며느리에게 손댈자. 이 아우라 그룹에는 없다. 왕유 회장의 나직하지만 얼음 같은 목소리에 회의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왕 회장은 윤 이사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윤 이사, 내가 오늘부로 서지은 실장을 그룹의 위기관리 특별 고문으로 임명했소. 그룹에 명운이 걸린 이 사안에 대해 내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직접 브리핑을 하도록 할 것이오. 이사들은 경청하도록. 서지은 실장, 위기관리 특별고문. 이사들은 술렁였다. 하지만 그룹의 창업주이자 대주주인 왕 회장의 선언에 감히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다. 지은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십 개의 시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내며 회의장 스크린과 연결된 자신의 태블릿 PC를 켰다. 강민혁과 한유라의 추잡한 사진들이 사라지고 트로이의 목마 아우라 그룹 적대적 M&A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화면에 떠올랐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아우라 그룹의 위기관리 특별 고문을 맡게 된 서지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낭낭하고 힘이 있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믿었던 판도라 프로젝트가 사실은 어떻게 우리 그룹의 심장에 칼을 꽂기 위해 설계된 트로이의 목마였는지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때부터 서지은의 동무대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브리핑이 아니었다.
한편의 완벽한 추리극이자 냉혹한 해부쇼였다. 그녀는 판도라 프로젝트의 허상부터 차근차근 벗겨나가기 시작했다. 첫째, 사업성의 허구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자료는 그녀는 김민서 팀장이 작성한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핵심 데이터를 인용하며 판도라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률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는지를 통계적으로 증명했다. 둘째, 투자사의 실체입니다. 오리온 캐피탈은 실존하는 투자사가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스크린에는 오리온 캐피탈의 법인 등기 서류와 함께 그 법인을 설립한 홍콩의 회계법인이 태양그룹 최만식 회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사실이 나타났다. 셋째, 투자계약의 함정입니다. 그녀는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화면 가득 띄웠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아우라그룹의 주가가 30% 이상 폭락할 경우 우리는 수조 원의 투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환에 실패할 경우 아우라 건설과 아우라 호텔을 포함한 핵심 계열사들의 소유권이 오리온 캐피탈, 즉 태양그룹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투자 계약으로 보이십니까? 이건 사채업자들이나 쓰는 담보 계약서에 불과합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금 전까지 열렬히 찬성했던 프로젝트가 사실은 그룹을 통째로 팔아넘기는 매국 계약서와 다름없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강민혁은 필사적으로 반박하려 했다. 거짓말이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 계약서는 당신이 직접 뭘 했죠? 지은이 처음으로 강민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은 한유라라는 여자가 건네준 펜트하우스 뇌물에 눈이 멀어 수십 페이지짜리 영문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아닙니까? 스크린에는 강민혁이 서명한 계약서의 클로즈업 사진과 한유라가 그에게 보낸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라는 메시지가 나란히 떠올랐다. 그리고 이 모든 음모의 정점에는 태양그룹의 최만식 회장이 있습니다. 지은은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다. 이것은 최만식 회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홍콩에 있는 오리온 캐피탈의 서버에 직접 접속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IP 추적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스위스 비밀 계좌에서 해당 회계법인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 내역입니다. 모든 증거들이 하나로 꿰어 맞춰지며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의 전모가 드러났다.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침묵에 잠겼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강민혁을 향해 돌아섰다. 강민혁 씨.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총수님이나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당신은 리더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달콤한 아첨과 탐욕에 눈이 멀어 당신의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위대한 제국을 통째로 적의 손에 넘기려 했습니다. 당신은 경영자가 아니라 회사를 좀먹는 기생충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강민혁의 심장을 도려냈다.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지은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지은의 브리핑이 끝나자 회의실을 지배하던 침묵을 깬 것은 윤상현 이사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의장에게 묻겠습니다. 아니, 강민혁 씨에게 묻겠습니다. 이 모든 증거 앞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판도라 프로젝트를 강행할 것입니까? 강민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윤 이사는 모든 이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동료 이사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저런 무능하고 부도덕한 인물에게 우리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민혁 총수에 대한 해임 및 불신임안을 긴급 발의하는 바입니다. 그의 발의에 왕미령 회장이 휠체어에 앉은 채로 조용히 손을 들었다. 대주주로서 그 안건에 찬성합니다. 왕 회장의 찬성을 시작으로 다른 이사들의 손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중립파 이사들이, 그리고 곧이어 강민혁의 측근이었던 이사들까지. 그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쥐떼처럼
필사적으로 강민혁을 외면했다. 결과는 만장일치였다. 강민혁은 그 자리에서 아우라그룹의 총수 자리에서 해임되었다. 그의 시대는,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거짓된 왕국은, 그가 가장 무시하고 멸시했던 아내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끝장났다. 강민혁 총수의 해임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순간 아우라그룹에 길었던 이사회는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사들은 패잔병처럼 고개를 숙인 채 무너진 왕좌에 망견자실하게 앉아있는 강민혁의 곁을 조용히 지나쳐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동정이나 연민이 없었다. 오직 냉혹한 현실 인식과 새로 재편될 권력 구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계산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회의실에는 이내 세 사람만이 남았다. 휠체어에 앉은 왕미령 회장, 그녀의 곁에 조용히 서 있는 서지은, 그리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강민혁.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재벌 가족으로 불렸던 세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들 사이에는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깊고 차가운 강이 흐르고 있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강민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배신당한 아이의 울음처럼 처절하게 갈라져 나왔다. 내가 내 남편이잖아.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 등에 칼을 꽂을 수가 있냐고. 그는 지은의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다가왔지만 지은은 차갑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가족, 지은의 입가에 조소가 어렸다. 당신이 한유라의 침실에서 사랑을 속삭일 때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는 했나요? 당신이 그녀에게 회사의 미래를 팔아넘기며 뇌물을 바칠 때 그 안에 내 자리가, 어머님의 자리가 있기는 했나요?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강민혁의 앞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봉투 위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당신은 남편으로서 나를 배신했고, 아들로서 어머님을 배신했고, 총수로서 아우라그룹을 배신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남은 것은 이제 이 종이 한 장뿐입니다. 강민혁은 이혼 서류를 보고 망견자실했다. 그는 지은이 분노하고 울고 매달릴 것이라고는 생각했을지언정 이렇게 단호하고 냉정하게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안 돼. 이혼은 안 돼.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지은아,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 그는 비굴하게 매달렸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너무 늦었다. 용서는 당신이 파멸시킨 사람들에게 가서 빌어. 지은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그녀의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왕옥거이자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녀가, 너는 당분간 내가 마련한 별장에서 조용히 근신하고 있거라. 네가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이것이 내가 네 어미로서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그것은 명령이자 최후 통첩이었다. 강민혁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하지만 그의 눈물에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사회가 끝남과 동시에 헬레나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다. 트로이의 목마 보고서 원본이 검찰과 금융감독원 그리고 언론사에 일제히 제보되었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뉴스 속보는 쉴 새 없이 아우라그룹과 태양그룹의 소식을 쏟아냈다. TV 화면에는 세계적 경영권 분쟁, 며느리의 쿠데타로 막을 내리다. 태양그룹, 부도덕한 적대적 M&A 시도, 그룹 존폐 위기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춤을 췄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다음날 개장과 동시에 사상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다. 최만식 호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은 그보다 빨랐다.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태양그룹 본사와 최만식 회장의 자택을 덮쳤고 그는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평생을 아우라에 대한 열등감 속에서 살아온 늙은 뱀은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 도깃발이 뽑히는 신세가 되었다. 한유라의 몰락은 더욱 드라마틱했다. 그녀는 경기도의 한 촬영장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던 중 뇌물 공여 및 배임 교사 혐의로 들이닥친 수사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채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모든 방송사의 저녁 뉴스를 장식했다. 억울해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민혁 씨가 다 시킨 거란 말이에요. 라고 발악하는 그녀의 비명은 대중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부와 명예는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아우라그룹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왕미령 회장은 즉시 경영 일선에 복귀하여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다. 그녀가 내린 첫 번째 인사는 바로 서지은을 그룹 전략기획본부장 부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이었다. 총수의 아내가 아닌 그룹의 2인자로서 공식적으로 그녀의 능력을 인정한 파격적인 인사였다. 윤상현 이사는 그룹 감사실장으로, 김민서 팀장은 전략기획실장으로 승진하여 지은의 곁을 보좌하게 되었다. 서지은은 자신의 새로운 직책을 받자마자 그룹 전체에 방송되는 사내 담화문을 발표했다. 친애하는 아우라그룹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게 된 서지은입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그녀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지난 며칠간 우리 그룹은 큰 혼란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더 건강하고 강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고 새로운 새싹을 트일 시간입니다. 그녀는 판도라 프로젝트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리고 그 대신 김민서가 발표했던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를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더 이상 외부의 불확실한 힘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안의 잠재력으로 새로운 아우라의 역사를 써 내려갑시다. 저와 새로운 경영진은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지만 모든 임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 불안에 떨던 직원들은 새로운 리더의 등장에 환호했고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질투에 눈이 먼 아내에서 회사를 구한 잔다르크로 재탄생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저녁, 서지은은 자신의 새로운 집무실, 바로 어제까지 강민혁이 사용하던 총수 집무실 옆 부사장실에 서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5년 전, 그녀는 저 불빛의 세계를 등지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를 선택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윤상현 실장과 김민서 실장이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다. 본부장님, 태양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우리 그룹의 지분을 시장에 급매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모양입니다. 잘 됐군요. 우리가 모두 사들입시다. 이번 기회에 적대적 세력의 지분을 모두 정리하고 지배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를 위한 TF팀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은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그 누구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무너진 제국을 재건하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이 나가고 지은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왕 회장과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믿어주는 든든한 동료들과 어머니와도 같은 시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되뇌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무너졌던 질서는 다시 세워졌다. 이제 남은 것은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의 도시를 건설하는 일뿐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빌딩 숲으로 빽빽했지만 그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 단연 아우라 그룹이었다. 한때 총수의 스캔들과 경영권 분쟁으로 존폐의 기로에 섰던 회사는 지난 1년간 놀라운 부활의 서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몰락 직전까지 갔던 주가는 이전의 최고점을 경신했고 시장의 평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이었다. 그 기적의 중심에는 서지은 부회장이 있었다. 그녀가 야심차게 추진한 프로젝트 프로메트스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아우라 바이오가 개발한 혁신적인 항암 치료 기술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IT 계열사가 선보인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시티 플랫폼은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아우라 그룹은 더 이상 낡은 재벌 기업이 아니었다.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혁신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한 것이다. 오늘 아우라 그룹은 프로메트스의 1주년 성과를 발표하는 대규모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단상 위. 수백 명의 국내외 기자들과 투자자들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서지은의 모습은 1년 전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희미한 존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빛났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아우라 그룹의 비전 그 자체였다. 따라서 아우라 그룹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객석 한가운데 앉아있던 왕미령 명예회장은 흐뭇한 미소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제 경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며느리이자 자신의 가장 완벽한 후계자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제국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지은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며칠 전 해외에서 도착한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강민혁이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그는 왕 회장의 조치에 따라 모든 것을 정리하고 스위스의 작은 마을로 요양을 떠났다. 지은은 지난 1년간 그에게서 온 편지를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왠지 모르게 편지 봉투를 뜯고 싶었다. 편지의 내용은 길지 않았다. 서툰 글씨체로 쓰인 편지에는 후회와 반성, 그리고 뒤늦은 사과가 담겨 있었다. 이곳의 작은 도서관에서 매일 당신과 아우라 그룹에 대한 기사를 읽소.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이제야 깨닫고 있소. 내가 당신에게 주었던 상처는 영원히 갚을 수 없겠지. 그저 멀리서나마 당신의 성공을 빌겠소. 부디 행복하시오. 그의 삶은 끝없는 참회의 시간 속에 갇혀 있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가졌던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지은은 편지를 조용히 읽어 내려간 뒤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분쇄기에 넣었다. 과거에 대한 마지막 정돈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인생을 스쳐 지나간 하나의 교훈일 뿐이었다. 최만식 회장과 한유라 역시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최 회장은 배임 및 주가 조작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태양그룹은 여러 개로 쪼개져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유라 역시 위증과 뇌물 공여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탐욕의 성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다. 부회장님, 왕 회장님께서 다실에서 기다리십니다. 비서의 말에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왕 회장의 개인 다실로 들어서자 익숙한 보이차 향기가 그녀를 맞았다. 1년 전 그녀가 헬레나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왕 회장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으며 찻잔을 건넸다. 지은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어머님께서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하는 동지이자 친구였고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었다. 이제 민혁이의 그늘은 내게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구나. 네 본연의 빛을 되찾은 것 같아 이 늙은이도 기쁘다. 아니에요. 어머님. 지은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서지은으로 살았던 시간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깨달았다. 헬레나의 날카로운 지성과 서지은의 따뜻한 마음이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은 가장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복수는 그녀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였을 뿐이다. 진정한 완성은 파괴가 아닌 창조와 건설에 있었다. 이제 아우라는 내 것이다. 네가 꿈꾸는 대로 마음껏 펼쳐 보이거라. 왕 회장의 말에 지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다시를 나온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가는 대신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서늘한 저녁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난간에 기댄 채 노을에 물든 서울의 풍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거대한 도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저 도시를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곳은 그녀가 지키고, 가꾸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터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성공을 내조하는 아내도, 적의 심장을 꿰뚫는 냉혹한 전략가도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리더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책임지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저문은 태양의 마지막 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여왕의 대관식을 축복하는 후광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